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영곤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어떻게 됐나요? 예,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1% 이상 상승한 데 힘입어서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7포인트 오른 209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4.61포인트 오른 72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수 위로 돌아서면서 1,836억 원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업종이 2.5%, 그리고 기계와 종이 목재 업종도 2% 이상 올랐고, 건설과 보험 업종도 1.7% 이상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아시아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1.2% 이상 오르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니케이 지수는 21,13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7일 만에 반등하면서 2,85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5월 수출액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3.8원 오르면서 1,185.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현대차그룹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협상 타결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3% 이상 올랐고 현대유아는 5.9%,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2%와 4.5%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내일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요? 코스피가 3일 연속 올랐고 코스닥도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반등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가격 매력 있는 우량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그 배경 짚어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한진칼 전무로 첫 출근을 했다고요? 네, 조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오전 한진칼 사옥으로 출근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조 전 전무는 한진칼 전무와 정석기업 부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복귀입니다. 네, 오 기자, 조 전무의 복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네, 한진칼 전무와 정석기업 부사장은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선임 가능한데요.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조 전무의 경영 복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한진그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진칼 전무로 한진그룹의 사회공헌 활동과 신사업 개발 등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가족들과 협력해 회사를 이끌어달라는 고 조양호 회장의 뜻에 따라 논의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지는 건 조 전무의 복귀 그리고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 양상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일단 조 전무의 복귀는 조원태 회장과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 KCGI가 최근 지분을 늘리며 공세를 강화하자 상속과 관련해 남매 간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전쟁이 확전 양상입니다. 미국에서 피소된 SK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LG화학에 맞소송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 제기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고 추후에도 피해가 예상돼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G화학의 주장과 달리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을 아니면 말고식 소송의 전형이라며 경쟁사에 근거 없는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 제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응의 뜻도 밝혔습니다. 네, LG화학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 LG화학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LG화학은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근거 없는 발목 잡기로 표현한 것에 대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소송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소송으로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피해와 관련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러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피해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맞소송을 통해 LG화학이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를 미리 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한 것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한화그룹이 미국 항공 엔진 부품 기업 인수에 나섰습니다. 인수 자금 규모는 얼마인지 또 배경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먼저 이번 인수 계약 어느 회사를 얼마에 인수하는 겁니까?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항공엔진 부품 전문 기업인 이닥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 계약을 마쳤습니다. 세부 인수 금액은 앞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겠지만 약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한화는 이번 인수로 수주 확대는 물론 기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과 또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방산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항공 엔진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세계 시장이 민간 항공을 중심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까지 연간 6%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화그룹은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또 방위산업 분야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인수 역시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한편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현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참 의사를 이미 밝혔지만 시장의 추측이 끊이지 않자 쐐기를 한 번 더 박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 도산을 초래했던 외환 파생 상품, 이른바 키코 사태가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년여간의 재조사 끝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 피해 기업들을 상정하는 절차가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최종구 위원장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최정구 위원장은 오늘 열린 마포 혁신타운 착공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가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라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행보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의 지시로 키코 사태를 1년여간 재조사한 끝에 불안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감원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안에 최 위원장이 의문을 드러내면서 금융당국이 또 주요 사안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코 사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이번 분조위에 심의되는 키코 피해 사례는 비교적 피해 규모가 큰 일성하이스코, 제형솔루텍, 원글로벌, 남아통상 등 4개사입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 상품에 대해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번 분조위에서는 불안전 판매에 국한해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핵심은 보상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피해 금액의 몇 %가 보상 비율로 결정되는지가 분조위 권고사항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분조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입니다. 분조위에서 보상을 권고해도 은행들이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은행들은 금융감독당국이 내린 권고안이라는 점과 여론의 동향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500여 개 중소기업들이 집단으로 분쟁 조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키코 사태는 향후에도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사기도 갈수록 진흥화하고 조직화하는 추세여서 금융감독원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곡선주로에 들어서자 서서히 왼쪽으로 기울더니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급하게 방향을 틀며 차선을 넘어 오른쪽, 그리고 다시 왼쪽 가드레일을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이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지만 현장에 출동한 견인기사와 짜고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뒤집어졌다고 조작, 1,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사례들의 금액은 약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렌터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선후배 관계인 77명이 카쉐어링 서비스에서 차량을 빌려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총 110차례에 걸쳐 8억 원을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륜차 배달 직원 10여 명이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90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인원이 주는 대신에 한 사람이 좀 더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법을 통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해 나가는, 수령해 가는 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 사기 적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KDI가 석 달 연속 부진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낙관론을 펴던 청와대가 뒤늦게 경기 하방 우려를 피력한 가운데 당, 정청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7년 만의 적자인데 정부 진단대로 외국인 배당이 몰린 탓도 있지만 수출 부진이 결정적입니다. 지난해 수출 20% 이상을 차지했던 반도체의 가격 하락,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수출 축소 등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6월 경제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부진을 언급한 건 석 달 연속입니다. 지난달 수출 금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한 달 전보다 30.5%, 석유화학이 16.1% 감소했고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출 감소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4월 설비 투자는 반도체가 32% 넘게 줄어드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신규로 공장을 짓지 않고 부동산 규제는 계속되면서 건설 투자도 1년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설비 투자도 하지 않는, 예전에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후에 주택 건설 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정되면서 이제 건설은 이제 특히 주택 중심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경기 회복을 조심스럽게 낙관하던 청와대도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1,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대내외 여건의 영향 때문에 하방 위험이 컸었고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늦어도 7월에는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임직원들이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양 가족이 없는데도 가족수당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로부터 환수 조치한 수당 금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정확히 몇 명이 적발된 건가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수당을 받은 임직원 14,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들 중 239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습니다. 공사는 이들 가운데 자진 신고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37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19명은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이들 19명은 10년 넘게 가족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왔거나 자체 감사에서 2번 이상 적발된 직원들입니다. 공사 측은 이번 전수조사로 드러난 부당 수급액 1억 2천만 원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족수당이 뭐고 또 어떤 방식으로 부당 수령이 가능했던 건가요? 가족수당은 서울교통공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인데요. 배우자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사망했거나 이혼에 따른 친권 상실 또는 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 현재 별도 팀을 만들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족수당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1인당 평균 77만 원가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항공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여행 경비는 평균 653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6%는 3일 이상 체류했고 쇼핑과 음식이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의사소통과 높은 여행 경비를 꼽았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올해 초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수는 172.4를 기록해 전월보다 1.2%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돼지고기 생산이 줄고 수입이 늘면서 육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구미형 일자리. LG화학이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배터리 소재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이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LG화학이 경북도와 구미시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아직 LG화학의 투자 규모는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직간접 고용 효과는 1,00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구미시는 LG화학 근로자들이 근무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회사와 주거지 부근에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정부와 지자체 등을 통해서 법인세나 지방세 감면 등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공장을 착공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이 구미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의 완제품이 아니고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재라는 소재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당초 이 미래산업의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셀 공장 추진을 원했는데요. 그런데 배터리 완성품의 경우에는 인근에 완성차 공장이 있어야 하는 등 현재 구미에서 수주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시장 수요를 고려해서 LG화학이 제안을 바꿨고 구미시 같은 경우가 이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네. 양극재는 이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이 핵심 소재인데요. 생산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배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상당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 구미시에 들어가면 이 구미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자체적으로 소재를 생산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은데요. 이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들한테 이 맡기지 않고 LG화학이 직접 조달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25%에서 향후에는 50%까지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생형 일자리 첫 모델이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였는데 이 구미형에는 근로자들 임금을 낮추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상생률 일자리는 크게 현대차가 했던 이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임금 협력형이었고 LG화학은 조금 다른 투자 촉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금 협력형은 근로자들에게 업계 평균 임금보다 다소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고요. 투자 촉진형은 한마디로 이 임금 협력형처럼 이렇게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효과를 거두진 않지만 해외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 감면과 복지 혜택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임금 협력형이 정량적인 일자리 증가 초점을 맞추고 한마디로 투자 촉진형은 기업 투자를 국내로 끌어들이자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성일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밀양형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3 그리고 제4의 상생형 일자리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얼음판 걷는 삼성, SK. 미중 무역 전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서로 자기 편에 서라는데 잘못하면 한쪽 눈밖에 날까 우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중국 당국이 직접 우리 기업들을 불러들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글로벌 IT 업체들을 소환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중국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를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반도체 거래선이 끊긴 중국의 경우 한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IT 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후에 옛날에 이 사드 보복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의 보복으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경우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과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또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자칫 사드 보복 사태 때처럼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은 물론 삼성과 SK 계열사의 제품 등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걱정인 게 중국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퀄컴,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보는 징조를 만약에 보인다면 미국 기업과 트럼프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에 미국의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무역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동맹국을 상대로 한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 수위를 점차 높이게 된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 상황들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텐데 일시적으로 부품 쪽은 또 그쪽에 팔잖아요. 양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화웨이도 많이 사가니까 현 상황이 도움이 된다, 족쇄가 된다 이렇게 애매한. 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이 있긴 있습니까? 한마디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청와대에서는 기업의 결정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윤종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정부로서는 국가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런 눈치 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오는 28일과 29일 미국과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분위기를 살펴본 뒤에나 아무래도 조심스럽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체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조현민, 경영일선 복귀. 지난해 4월 물컵 갑질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일선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것에 관한 의미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조현민 전 전무의 깜짝 복귀 소식이에요. 예, 저도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한진카레 전무, 그다음에 정석기업의 부사장으로 복귀했는데요. 한진카레에서는 신사업 개발과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을 맡게 되고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전체 부동산과 임대사업 이런 걸 관리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이가 37세고 굉장히 젊습니다. 오늘 일가이기 때문에 경영에 일찍 참여했었고 원래 학벌이 이제 코넬 대학교 학사, 호텔 경영 학사를 나왔고 서던 캘리포니아 이제 석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물컵 사건 때문에 물러난 이후에 14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네,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이제 물컵 사건인데요. 그 대한항공의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전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광고 시안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뭐 물컵을 뭐 떨어뜨렸다, 뭐 고의로 던졌다고 했었는데 공소권 없음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도 한진그룹을 지켜보는 여론 자체는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국민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한 1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 또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게 되면서 또 동정의 여론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14개월 만에 복귀하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경영권 다툼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형제 간의 상속이 서로 좀 마무리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가 이제 고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 3남매 간에 이제 상속 그리고 경영권을 두고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사실상 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에 이제 조양호 회장이 남긴 지분이 한 18% 지분이 되고 강성부 펀드가 16%거든요. 지분 차이가 딱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조현아 장녀가 좀 재판을 받고 있고 경영을 떠났고 조원태 회장이 한진카레 회장으로 돼 있고 조현민 전무가 이번에 경영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동생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번에 그 두 남매가 참여하게 되온 것입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 운송협의회에서 회장을 하면서 상속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잘 정리될 것이라고 조원태 회장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형제간의 다툼이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구나 이러한 그 시그널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뒤에서 이 남매 간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양호 회장이 지분이 18% 지분인데요. 어머니 이명우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지분이 1.5대 1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동생 그 3남매 지분이 똑같이 2.3%거든요. 법률적으로 상속으로 따지게 되면 1% 그 1대 1대 1이기 때문에 3남매 지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을 인정해주면서 조현민 전무가 이번에 복귀했다. 그래서 일단 3남매가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빠인 조원태 회장의 경영을 인정해주면서 동생은 전무로서 이번에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KCGI가 이 경영권 위협이 지금 거세진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이 어떻게 경영권을 방어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지 않습니까? 예, 이 조현민 전무의 복귀 어떻게 여기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지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강성부 펀드가 원래 당초가 16%고 조양호 회장이 18%니까 딱 2%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고 3남매 지분은 2%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강성부 펀드는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법상으로 일정한 지분이 넘으면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는 지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서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좀 올바르게 하겠다. 경영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장부를 열람해달라고 했고 조양호 회장의 일가 3남매는 본인들이 공동의 적입니다. 강성부 펀드가. 이 한진카레 지분 경영을 잃게 되면 한진그룹 전체의 지분을 다 잃기 때문에 이 한진카레 지분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외부에 적이 있으면 3남매는 더 똘똘 뭉치게 되어 있고 이 3남매가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한진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외부의 적 때문에 이제 3남매가
협력하고 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주가를 보니까 둘 다 한진칼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네. 대한항공이 3조 원이에요. 3% 정도 지분이 한진칼의 주가 내렸는데 네. 조인맨 전무가 복귀하면서 내렸다기보다는 한진칼의 주가가 서로 다툼이 되면서 강성부 펀드하고 과도하게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니까 외국인들은 한 100억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오늘 일가가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소기업도 대기업보다는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냥 물건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하고 전문성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운영하는 노하우와 그거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그런 운영 기술조차도 하나의 제가 만들어낸 컨텐츠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제 자녀에게 그런 운영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상속세를 너무 많이 물려준다는 게 저는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곧 개편합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뒀지만 경제적 요건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서재영 회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재벌 2세들의 일탈 등이 이제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죠. 지난 몇 년간. 그래서인지 일반 국민들이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 썩 곱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기업 정서가 좀 안 좋은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창업주 같은 경우 모험 정신에 기반해 가지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잘 진행해 와서 기업 가치를 많이 높여주고 상당히 그 창업자의 역할로서 어떤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반면에 사실 재벌 2, 3세들은 이제 금수저라는 비아냥과 함께 상당히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뭐 사회적 갑질 이런 무리도 많이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벌들의 그 2세들의 안이한 경영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많이 훼손되면서 국민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작년도 2018년도에 그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제 가업 승계하는 그 부의 대물림 이런 현상으로 많이 동일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뭐 불법, 편법 상속, 그다음에 2세들의 어떤 경영권 다툼 이런 이미지로 많이 포장이 돼서 이렇게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부정적 이미지가 한 90% 이상이 이제 나오고 좀 이제 장수 기업으로 가는 어떤 측면 이런 건 한 10% 정도밖에 없어서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가업 승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가업 승계를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의 대물림 이런 걸로 이제 좀 부정적 이미지로 보면 나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 생산 설비 및 경영 노하우의 그 효율적 활용과 전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실이 이제 국민 경제의 그 순기능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 승계가 사실은 이제 증여, 상속 또 M&A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업 승계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제 창업 세대의 이제 CEO가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는데 최근 특히 이제 재벌 2세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경영 현장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제 5년 이상 기업 현장에서 이제 훈련이 되게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제 기업 경영 안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떤 그 국민 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이제 도입되는 건데요. 이 가업 상속 공제 정확히 회 계사님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말 그대로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절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형태는 법인의 주식, 그리고 개인용 사업에 개인용 임용 부동산 그리고 개인용 기계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개인 사업주의 그런 사업주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재산들과 합산이 되어서 상속세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그 기업주의 그런 승계자가 있어서 승계자가 미래에 10년 동안 이 고용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해주는 게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회 계사님, 실제 이렇게 가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큰가요? 사실 지금 OECD 평균 상속세율이 15%이고요. 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상속세율이 최대 50%,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 할증의 경우에는 최대 65%까지 상속세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비상장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주 이상에서는 본인의 비상장 기업의 재산은 결국은 주식 가치일 것이고 만약에 세법상으로 주식 가치가 100억 원이라면 그 주식 가치에 대한 상속세율은 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비상장 기업의 특징이 실제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 즉 그 상속자가 그 재산을 물려받다 한들 그 현금화할 수는 50억 원의 세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속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지 해외에도 있는 제도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008년도에 그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해외의 여러 나라들을 참고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의 대물림을 조금은 경계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조금은 엄격하게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적용이 되었고요. 실제 해외의 경우에는 영국은 기업 규모나 사후 관리 유지 조건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허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샤프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이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서 가업 상속 공제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그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가업 승계 그 상속 공제에 대한 요건 중에서 사후 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 요건에 보게 되면은 10년 이상 그 자산 18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 종업원수 기준으로 100% 유지해야 되면서 뭐 기존의 어떤 주요 업종에 대한 변경이 없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상속 지분 100% 유지해야 된다는 그 자산 고용 그다음에 업종 지분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그 산업 형태로 이렇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이런 그 가업승계 상속 공제 요건에 적용이 돼서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30%가 되지 않는다는 그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규정을 완화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기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어떤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10군데 중에서도 한 4곳 정도는 승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그런 측면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1세대 창업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 사전 증여 제도거든요. 증여 제도의 특례 제도가 이제 2008년도에 마련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그 현행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현재는 이제 수중자 그 주식을 수요받는 그 증여자가 자녀 한 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게 실제로 이제 그 기업 승계 활성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 계사님 그간에 이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곧 개편안이 발표가 될 텐데 주요 내용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당 정청 협의를 통해서 이제 내일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게 아.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개편안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후 관리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 네. 그리고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변경을 하는 요건이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이 되었다면 네. 이것을 중분류 내에서도 허용이 가능하게끔 좀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대분류 내에서도 유사 업종의 경우에는 일부 탄력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기업가들이 가장 크게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고용 유지 조건에 있어서 현재는 정규직 고용 인원수에 대해서만 규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인건비까지도 포함시켜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하자는 게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긴 합니다. 네. 당초 매출 기준도 확대를 해서 혜택 기업을 늘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존의 조건이 유지되기로 됐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바로는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에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개편안에 나와 있는 바로는 현재 가압상속공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 기업들의 대상폭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 3천억에서 5천억 1조로 가게 되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이번 개편안에는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다면 회 계사님 궁금한 게 지금의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혜택을 보는 기업들 많이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지금 이제 현재 가압상속공제 제도를 그럼 결국은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핵심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 지금 국세청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100건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서도에서 이 제도 자체가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할 것이지만 네. 이 각가지 사후 관리 요건들 그리고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요건들이 조금은 빡빡하기 때문에 네.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번 개편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정부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세세 안건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사실은 큰 틀에서는 사실은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후 조건으로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가 네. 업종 전환을 아까 말씀하신 회 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분류에서 네. 중분류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측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시적인 측면인데 네. 과연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실제로 그 가업승계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날 수 있냐 네. 조금 약간 의문시 되는데 이 가업상속공제의 부분적인 손질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소제조업 CEO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의 위기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큰 어떤 가업승계라는 거를 이제 사회적 그 인식의 전환 차원에서 네. 한번 재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과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으로만 이제 그 가업 그 상속 재산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의 대물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금수저들이 추천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가족한테만 이제 그 경영권을 넘겨주는 쪽에 중소기업들이 올인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나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하나의 그 일본 사례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 정신의 전수. 그래가지고 항상 그 백년 기업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혈연보다는 진짜 이 장인 정신에 기반해서 뭔가 스킬,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비혈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제 가업승계가 가능하게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모범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차원에서 좀 그 다양한 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꼭 혈연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공익신탁재단 같은데 이제 신탁을 해서 이제 그런 그 CEO 같은 경우는 어떤 과세하는 데 있어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또 간접 경영 방식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기업 수익에 대해 뭐 일부를 이제 그 창업주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수취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이제 모범 사례로 나오게 되면 과연 그러면 가업승계가 꼭 부의 대물림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시도들이 정부에서 좀 다양한 어떤 그 방안들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 계사님,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업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 우리나라 가압상속공제 제도는 그 가압을 이어받을 자녀가 특정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기업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면 네. 각각의 자녀에 대해서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보다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춘 CEO들이 많이 영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경영권과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좀 나뉘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즉 하지만 기업들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은 누군가에는 상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소유권은 이전에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과 재산권을 분리해서 보는 우리 사회적 환경상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예. 지금 이 가업상속 공제 관련해서 특정 혜택이다 뭐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될 텐데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회 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그 연구한 그 연구 사례들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은요. 네. 최근에 이제 가업 승계가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하나의 이슈로 많이 이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 소유권, 경영권을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느냐 네.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 분리해서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가족들한테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 소유권을 물려주는 게 이제 CEO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데서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말 그대로 가업 승계라는 거를 하나의 경영 안정성에서 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아까 혈안 중심의 어떤 소유권 국한할 게 아니라 이런 그 공익신탁재단이라고 하는 거 사실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공익신탁재단에서 그 기업 재산이 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족 경영의 대안으로서 어떤 수익을 배분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연구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근데 그런 것들 논의도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예. 이제 좀 큰 틀에서 한번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 다음에 네. 이제 세부적인 어떤 세부안들 이런 것들 조정할 때 조금 더 이런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회 계사님,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네. 사회적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최근 3년 동안 정말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증여와 상속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네. 그분들께서 가압 상속 공제 제도를 꺼려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기간이 너무 길다. 아. 그리고 이 업종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인원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관점을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그 10년에서 7년을 줄이는 것, 그리고 고용 유지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것,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8년에 도입된 가압승계 제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았고,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변화 속도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기업가의 혁신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사업을 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 혁신의 필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업종 제한의 규제로 박아버리면 사실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적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뭐 재벌가 2세들의 그런 행태들, 그리고 재벌들의 편법적인 승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시각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 실제 제가 접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산업화 시대부터 정말 힘들게 그 가업을 이뤄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과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느끼는 감정이 허탈감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가업을 이뤘고, 그분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단순히 재산의 부의 이전을 통한 자녀의 그런 부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식과 같이 일궈놓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가면서 계속 고용을 창출하고 지금 임직원들을 계속 먹여 살리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가치를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시각, 그리고 조금은 막대한 세부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허탈감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요. 아까 서도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이게 상속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상속세를 절감시켜주는 가압 상속 공제 제도가 아니라 사전의 증여를 통한,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전에 기업가들이 자녀들한테 조금은 좀 안정되게 경영권을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금은 기업 승계자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부분으로서 사회에 보다 더 이로운 방향을 창출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각 자체도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개편안 내일 나오는데요. 이 내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플러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